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 이후 살해된 대학생의 유해가 국내로 곧 송환됩니다. 21일 오전 우리나라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숨진 대학생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 합동을 진행한 결과 시신 훼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이용호 전 국회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요. 2022년을 기점으로 한국인의 캄보디아 출국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지금 캄보디아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한국인 인원이 매년 2,000명에서 3,000명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금이나 납치, 폭행 피해를 당한 한국인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꽤 많을 것이다.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상황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충격적이고도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특정 국가를 방문해서 연간 2, 3천 명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 심각한 문제가 왜 지금까지 잘 안 드러나고 있었는지 그도 의문이고요. 예.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실태 파악을 하고 이제 대책을 수립하고 있겠습니다만 이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이제 속도가 늦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네네. 아마 그 상당수가 범죄에 가담돼 있거나 혹은 범죄 피해자가 됐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정확한 숫자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사망한 우리 국민의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지금 저 캄보디아 현지에 저런 어쨌든 범죄 단체가 좀 조직적인 형태로 범죄 단지를 구성해가지고 비단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여러 국가 이제 국민들을 뭐 납치하거나 감금하거나 그럼으로써 이제 범죄에 강제적으로 연루시키고 있는 그런 정황들이 있는데요. 예. 결국 캄보디아 사법당국과의 사법공조 그리고 이제 국제사법공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고 우선적으로는 정확한 실태 파악, 현황 파악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저 캄보디아 현지의 범죄 조직과 연루된 국내에 이른바 이제 이 유인 조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태조차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외국에 방문하거나 어쨌든 외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돼서 지금 그 우리 공권력의 대응이 여러 가지로 좀 무기력한 모습 내지는 혼선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것도 의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말씀처럼 정확한 실태 파악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통계가 사실인지 예. 그러니까 지금 2022년부터 매년 2, 3천 명 정도가 캄보디아에 들어갔다가 귀국을 안 했다 그러면 문제가 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2022년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막 끝나고 일상화되면서 조금 이제 관광객들이나 이제 교류가 늘어나는 그런 시기인데요. 예. 우선은 이 통계가 맞는지 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입국한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체류하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또 어떤 그 자료를 보면은 뭐 한 1,000명 정도가 이번 범죄에 관련해서 1,000명 정도 한국인들이 거기에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60명, 80명 정도가 구조 요청을 하고 또 실종됐다 이런 얘기 있기 때문에 예. 정부가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선 실종자 그리고 구조자 이거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조치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뭐 2, 3천 명이 매년 귀국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면서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고요. 이러면서 이제 현지 교민들의 피해도 좀 생기는가 봐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사실 열심히 살면서 제2의 인생을 거기에서 지금 어떤 구가하는 사람들이 이번 일로 캄보디아 가면은 정말 어려운 다 범죄 조직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요즘에 이제 아마 입국자들이 거의 없다시피 할 텐데 결국 우리 교민들의 피해도 상당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좀 이렇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캄보디아 상황과 관련해서 민주당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반면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군사적 조치에 대한 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라고 살짝 선을 그었습니다. 지도부 내에서 좀 약간의 온도차가 감지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상황에서 저런 어쨌든 명목상의 강경 발언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캄보디아가 엄연한 주권 국가인데
그런 캄보디아 측과의 어쨌든 긴밀한 외교적, 사법적 공조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군사적 행동을 취한다는 건 일종의 선전포고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아마 당 지도부에서도 그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선을 그은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예전에 이제 소말리아 해적들로부터 이제 우리 해군이 우리 납치됐던 선원들을 구출했던 사례하고 비교를 하는데 그건 다릅니다. 어쨌든 소말리아 해적은 국가 공권력이 아니고요. 공해상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 그런 식의 군사적 대응이 가능한데 이건 주권 국가 영토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데 거기 우리가 군사적 대응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때문에 지금은 외교적, 사법적 공조에 최선을 다할 때고, 그러니까 정당들이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슈가 불거지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제 정치적 대응이나 발언들을 하는데. 저는 지금은 차분히 우리 정부의 대응을 좀 믿고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정당들이 너무 섣불리 여기에 나서서 이런저런 말을 보태는 게 오히려 캄보디아의 그 외교적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마찬가지로 좀 조심스러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군사조치 언급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실까요? 군사조치라고 하면은 우리 군대가 캄보디아에 가서 소위 파병을 해서 거기서 군사작전을 해서 이제 거기에 범죄인들을 소탕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국가 간의 이 파병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한 발언 같아요. 지금 만일 어떤 외국 군대가 무슨 일이 있어서 한국에 온다 그러면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아마 이번 캄보디아 이 문제에 관해서도 결국 캄보디아 정부가 마음으로는 사실 불편해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은 우리가 캄보디아 영토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받을 수 있다고 하면 캄보디아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하는 것 외에는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툭하면 군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치안 이런 것은 경찰이 하는 거예요. 뭐 캄보디아 가서 계엄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이해가 잘못된 것이고요. 제가 몇 년 전에 훈센 총리를 직접 만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훈센 총리도 지금 사실은 이 영토 전체, 국토 내 전체가 다 치안이 확보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경 이 근처 가면 아직도 반군이 활동하고 있는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훈센 그 당시 총리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 국경 지역에 가서 보니까 이 지뢰나 이런 것도 예전에 이제 크메르 루즈 정권이 있었을 때 그때 킬링필드가 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 흔적이 있어서 곳곳에 지뢰고 배설도 있어서 누가 접근이 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캄보디아의 경찰들이 적극 나서서 그 정부가 적극 나서서 거기에 범죄인들을 체포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정치권이 자꾸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자꾸 정치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지금은 적절치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김병주 최고위원이 이번에 민주당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장으로 캄보디아를 찾아서 우리나라 청년 3명을 데려왔는데 일각에서는 정치쇼라는 비판을 했고 또 여기에 홍보 목적은 전혀 없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범죄 혐의가 있는 한국 청년들을 데려봤다라는 비판인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김병주 의원의 캄보디아 방문과 또 한국인 청년들을 본인이 이제 구조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네. 어쨌든 구출해서 한국으로 데려온 거가 선의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국가 간에 걸쳐 있는 그런 예민한 문제는 정치인들이 선의를 가지고 나섰을 때 오히려 그게 좋지 않은 결과를 부를 수도 있다는 점을 저는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도 이제 현지 교민 한 분이 강하게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현지 국민들이 그렇게 이제 범죄 피해자가 돼 있는 우리 동포들을, 우리 한국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 또 구출했던 사례도 있고 그걸 특별히 뭐 이렇게 본인들의 업적이나 이런 식으로 홍보하지 않았는데 김병주 의원이 들어와서 단 뭐 며칠 체류하면서 그걸 갖다 좀 지나치게 이렇게 이제 정치인의 홍보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듯 보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고 네. 또 그 구출했다는 그 한국인 3명 중에 일부는 범죄에 가담한
어떻게 보면 피의자일 가능성이 높은 근데 그런 사람도 있는데 마치 무슨 우리 그 피해자 청년을 구조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이제 사실에 맞지 않고 무엇보다 이제 현지 교민들의 바람은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범죄자인 그리고 피해자가 됐다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이렇게 아주 복잡한 문제를 그렇게 이제 정치인들이 단순하게 접근해가지고 오히려 앞서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현지 교민들은 현지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현지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교민들도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는데 네네. 왜 이렇게 신중치 못하게 접근하냐 이런 비판인 것 같아요. 오늘 그에 대해서 김병주 의원님 해명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했는데 저는 김병주 의원은 선의를 갖고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일수록 저는 정부를 믿고 정부도 대책단이 구성이 돼서 현지에도 가 있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일을 맡겨야지 정치권에서 나서서 선의를 가졌지만 좋지 않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점을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정치는 이제 표를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도 무슨 뭐 대형 산불이 났거나 뭐 수재가 났거나 그러면 그냥 현장에 쫓아가가지고 브리핑 듣고 사진 찍고 자기가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관행처럼 되어 왔어요. 근데 늘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 국제 간의 관계에서 이번에도 저는 유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뭐 선의가 있든 아니든 간에 본인이 이 몇몇 의원들이 가서 갑자기 달려가가지고 뭐 달려간 지 제가 보기에는 하루도 안 돼가지고 마치 3명을 구출한 것처럼 스스로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 누가 짓 비판한 게 아니고 스스로 그런 상황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이 결국은 어떤 뭐 피해자든 또 피의자든 뭐 주모자를 찾든 간에 여하튼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경찰에서 하는 것이지 김병주 의원이나 의원들이 가갖고 그 현장에 가서 급습해서 무슨 데려옵니까?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정도의 작전을 하려면 미리 경찰에서 충분히 기획을 하고 아마 타이밍을 보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정치인은 캄보디아에 가도 결국은 캄보디아에 있는 정치인과 커넥션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있는 경찰 당국과 무슨 군 당국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가볍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김병주 의원이 아마 그 전에도 뭐 이제 그쪽에 어떤 뭐 연결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 일에 관해서는 제가 알기는 김병주 의원 자체가 유튜버를 해요. 유튜브를 상당히 해서 좋아요도 많이 나오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 현장에 본인이 가겠다고 하는 욕심 이런 것도 또 꽤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본인의 뭐 진정성과 상관없이 국민들을 보기에는 사실은 국가 간에 이런 엄청난 일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지적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걸 자초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새로운 사법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 담긴 좀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일단 개혁안에 따르면 대법관이 14명에서 26명, 거의 대법관이 2배 가까이 대폭 증원이 되게 되고요. 이게 좀 이렇게 인원을 늘리는 게 어떤 목적,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 건지 궁금하고 또 추가로 이 재판 소원 제도가 이번 개혁안에서는 사실상 빠졌거든요. 그럼에도 정청래 대표는 별도 추진을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그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은 그동안의 사법부 내에서도 강하게 요구를 해왔던 일이고 또 객관적으로 상고심 지연이나 사건 적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다만 이제 어떤 속도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걸 추진할 건가 이 문제일 텐데요. 그 점에 있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들이 1년에 한 4만 2천 건 가까이 이 상고심에서 사건 처리를 하는데 12명의 대법관으로 나눠보면 대법관 한 사람당 3,400건을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심이나 2심보다 대법원 판사들이 사건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그러니까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고심 적체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일단 제도적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상고법원을 둔다든지 아니면 상고심 허가제를 한다든지 1, 2심에 이제 법관 인력을 증원하고 그 단계에서 상고심까지 사건이 오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대안이 좀 중층적으로 필요한데 이거를 그냥 대법관 증원 하나로만 풀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막상 그렇게 대법원을 증원해서 이 상고심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아직 불투명한 상황에서 숫자부터 늘리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대통령이 22명을 임명한다고 하니까 매번 인사 때마다 그런 코드 인사 논란이
나오지 않겠냐 이제 이런 우려나 걱정도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대법관 그 증언이라는 총론에 이제 동의하는데 그걸 이제 어떤 속도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재판 소원 제도도 뭐 학계나 이런 데서는 사법부의 판결 역시도 어쨌든 뭐 이 헌법 그 체제 내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반해서 그렇게 되면 사실상의 사심제가 되고 그러면 대법원 위에 또 하나의 법원을 두는 일종의 옥상옥 효과를 발생을 시킬 네네. 텐데 근데 그게 맞느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게 당론이라고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네. 뭐 정청래 대표가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사실상의 당론인 것처럼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각계의 의견을 조금 더 신중하게 경청해서 당론을 정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그 숙고의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 총 22명의 대법관이 임명이 가능해지는 건데 또 물론 특위는 차기 대통령도 똑같이 22명 임명하게 되는 구조다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재판 소원 별도 추진에 대한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추진의 그 시기도 그렇고요. 또 동기라고 그럴까? 배경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적절치 않죠. 우선은 이게 제일 먼저 대법관을 뭐 100명까지 드리겠다, 뭐 30명까지 드리겠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26명으로 증언하는 내용으로 냈는데 결국 이 문제가 시작된 게 언제 시작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공직선거법의 유죄 취지 환송 한 것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 지금 대법관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 대법관들을 어떻게 탄핵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차라리 대법관들을 그냥 왕창 늘려가지고 물타기를 하자. 그러면 현 정부 내에 충분히 과반수를 넘는 사람을 본인의 코드로 맞는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재판이 지금 그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관해서 사법이 이제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안전판이 되지 않겠냐. 이게 동기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선은 동의하기가 어렵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이 문제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법관 정도 되면은 정말로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게 왕창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에 12명을 임명해 놓으면 이게 과연 공정하냐라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재판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그것도 문제지만 1심, 2심에서의 재판 적치가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1심에서 충실히 재판받을 수 있도록 이 판사들을 좀 더 늘려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렇게 대법관들을 왕창 늘려놓으면 오히려 판사들 뽑아다가 이제 대법원에다가 이제 파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에 1심에는 더 이제 피해가 올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라는 게 있잖아요. 한 자리에 모여서 전체 의견을 나누는 게 있는데 26명 앉아서 이게 합의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하늘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현 대법원의 대법관들의 대법원장의 어떤 입김을 배제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만든 법안이다. 그러니까 지금 대법관 추천위원회도 보면 그동안에 다연적으로 있었던 지금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장을 빼버렸더라고요. 빼고 대신에 그 헌재에 있는 그 행정처장을 넣었어요. 이게 헌재 쪽은 자기들이 장하겠다고 생각하고 믿고 거기를 넣고 오히려 당연적으로 돼 있는 지금 대법원에 있는 행정처장을 넣는 거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금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1명으로 줄여버렸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법관 내용을 개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라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시작된 것이고 결국 종착점도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지금 짜여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재판 소원제도 이것도 사실은 헌법에 헌재의 기능 역할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같은 그 재판 소원 이건 항목이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건 물론 이제 법률에 넣으면 되는데 제가 본 그 헌법에는 그 헌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몇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안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헌법 111조 1항에 보면 헌재 관장 업무의 위헌 여부 심판, 그다음에 탄핵 심판,
그다음에 정당 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헌법소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물론 헌법소원에 붙여서 이제 재판소원을 붙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자칫하면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감 2주차가 이번 주부터 시작됐는데요. 먼저 국감에서 나온 다양한 이야기들 듣고 오시죠. 젊은이들,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진짜 이런 개 XX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정부가 뭐 부동산과 관련된 국민들의 걱정과 그러한 어떤 방향에 대해서 고심이 왜 없겠습니까? 한번 답을 해봐 주십시오.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서민들이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더 충분한 기회를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서울시 반대하거나 지정하면 안 된다는 의견 아니었습니까? 안 되죠. 올해 2월 13일 날 잠실 삼성 대치 청담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했죠. 네. 잘한 겁니까? 뭐 당시로서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상대 의원 이름을 얘기했잖아요. 상대 의원 이름을요. 네, 국감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듣고 오셨는데요.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서울시 국감에서도 또 정무위 국감에서도 그야말로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이런 이제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공방들 어떻게 보셨는지 좀 짧게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글쎄 뭐 일종의 내탓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이례적인 초고강도 대책인 것만은 맞습니다. 네네. 일각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 따라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보다 훨씬 더 강한 대책이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풍선 효과까지 차단하겠다는 대책이니까. 근데 문제는 저 대책으로 지금 이미 높아진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과열을 막고 진정을 시키는 효과는 있는데 집값을 떨어뜨리지는 못할 거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공급 대책에 더해서 세제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고 때문에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벌써 3번째 발표가 됐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추가적인 이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실수요자들의 이제 구매 수요를 차단하는 이 문제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김병기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뭐 빚내서 집 사는 사람 그게 적절하냐? 근데 과거에 다 빚내서 집을 샀고 자산 형성을 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상당수가 그런 토어제 구역 내에 특히 강남에 집을 갖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박탈감을 주고 결국 이제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을 사고 있는 점을 특히 이제 여권은 좀 신중하게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짧게 좀 평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급 대책이 없는 그 주택 정책은 허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현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아예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을 사지 말고 아예 거래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인데 이렇게 하면 실제로 젊은 사람들, 무주택 서민자들은 사실 금융권에 좀 신세를 져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집을 사고 싶은데 그걸 막아놓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국민적 여론이 아주 나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 있는 요직에 있는 분들이 자꾸 뭐 빚 없이 집을 사라거나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테니까 그때 사라거나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을 더 점점 자극하는 이런 상태다 보니까 국민들의 점점 분노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앞으로 좀 더 국민들이 서민들을 생각해서 좀 공급 대책도 제대로 좀 내놓고 그분들의 심정을 좀 잘 헤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집값 떨어질 것 같으면 본인도 좀 팔면 될 거 아니에요. 현 정부에 있는 사람들 안 하면서 말로만 그러니까 점점 지금 분노의 지수가 높아진다.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국회의원, 이용호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